예, 안녕하세요. 제2차 교육과정 한양풍경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춘성육이 원문 강좌로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역사인문교육원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정윤입니다. 미래학교는 현재 3개의 기관단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학교 TV, 한국청소년 역사문화 홍보단, 그리고 한국역사인문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제별 유튜브 채널로는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사TV, 한자TV, 전통놀이TV, 궁궐박물관TV.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역사, 인문, 전통, 문화 등 다양한 인문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춘성유기를 강의 중인데 유독공의 춘성유기는 1770년 18세기 조선 한양의 풍경과 도성 안의 여러 모습들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춘성유기의 세 번째 강의인데요. 춘성유기는 해풍 유독공의 전집인 영재집의 15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재집은 그 북학파며 그 서자 출신으로 규장각 검소관을 지냈던 유독공의 문집으로 대략 15권 사책이 있고 이 영재집에 수록된 대표적인 글들은 우리 역사 이래 역대 왕조들의 도읍지를 시로 읊은 21도 회고시도 있고 또 중국의 청나라의 사신을 가면서 남긴 열하기행을 시로 표현한 43수의 시가 있고 그리고 권 15의 그 유명한 춘성유기 단편 산문집이 실려 있습니다. 춘성유기는 전체 면수로는 5면에 불과하지만 이 춘성유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또 지역은 오늘날 역사 인문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 춘성유기에 동행했던 대표적 인물은 북학파의 영수인 연안 박지원, 그리고 간서치, 책 읽는 바보라고 불렸던 청장관 이덕무, 그리고 발해 고를 쓴 유독공, 3명이 답사를 동행했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뭐 서상수라든지 윤생, 그리고 정사룡 등이 있습니다. 서상수는 뒤에 언급을 다시 하겠습니다. 춘성유기는 4일간의 내용을 산문으로 구성하였는데 1일차 삼청동, 2일차 남산에 오른,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되는 3일차는 봉상시 동쪽 누각에 올라 이 흥인지문이 있는 동대문 방향을 보고 그 풍경을 기록으로 남긴 게 3일차 답사 여행기고 4일째는 경복궁에 들어가서 경복궁이 임진을 한 이후에 폐허가 됐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경복궁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 오늘날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경복궁을 시공을 뛰어넘어서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3일차 기록이 되겠습니다. 춘성유기에 기록된 것을 현재 시각으로 그 경복궁에 가면 현재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일차 기록에서 좀 더 자세하게 원문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구인데 3일째 기록입니다. 태상시 동쪽 누대 올라 동쪽 방향을 바라보면서 한양 도성의 풍광을 시로 산문으로 남겼는데 태상시 동대가 되겠습니다. 자,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이길, 그러니까 우이길은 다음 날에 또 다음 날이니까 3월 5일이 되겠습니다. 태상시의 동쪽, 태상시는 고려시대 때 관리들의 훈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정하고 시호 등을 제정하던 기관인데 조선시대는 봉상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내려오던 태상시도 널리 익숙한 이름이기 때문에 태상시라고 했습니다. 또 다음날 태상시의 동쪽 누대에 올랐다. 육조의 누각과 그다음에 궁궐 냇물의 버드나무, 경향방의 백탑, 동대문의 바깥쪽 아지랑이가 은은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상시는 현재 경희궁의 정문인 흥암원에서 약 북쪽으로 한 50m에서 80m 정도 위치해 있는데, 이 봉상시에서부터 육조가 있는 이 지역이 이렇게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언덕처럼. 그래서 이 봉상시에서 보면 이 육조와 동대문 쪽이 좀 낮게 이렇게 낮은 평지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때의 모습을 산문으로 남겼는데, 여기 보면 태상시의 동쪽 누대에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봉상시를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주동 128번지에 보면 봉상시 역사 표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봉상시가 있는 이 길은 한글 가온길라 부르기인데, 눈에 봐도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쪽 누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있는 이 지역이 동쪽 누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차량이 있는 바로 옆에 이 역사 표석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 표석의 동쪽은 이 차량 두 대의 저 앞쪽, 그러니까 고려 빌딩이라고 부르는 이 빌딩 바로 앞쪽이 아마 동쪽 누대가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쪽 누대에 올라가서 동대문 쪽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풍광들을 차례대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육조의 누각입니다. 지금이야 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그렇지 당시 조선 후기에는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동쪽 누대에 오르면 아마 육조의 좌우에 있는 전각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뭐 의정부라든지 이조라든지 호조라든지 한성부라든지 기로소라든지 이런 육조, 그래서 육조의 누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조의 누각을 이렇게 보고, 또 이 육조 누각의 바로 위쪽으로는 어하 양류라고 했습니다. 어하는 임금님 있는 궁궐 쪽을 흐르는 냇물이기 때문에 두 개의 물길입니다. 하나는 인왕산 북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백운동천, 그리고 삼청계곡에서 흐르는 삼청동천, 이 두 개의 물길이 경복궁의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지나서 오늘날 광화문 사거리라고 부르는 곳에서 합류를 해서 청계천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하라고 그랬고, 이 어하에는 이 냇가의 양쪽에는 버드나무가 이렇게 우거졌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양자를 써서 어하양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누대에서 바로 육조의 누각이 보이고, 육조의 누각 쪽에 이렇게 흐르는 냇물, 지금이야 복개해서 그렇지만 예전에 이게 다 있었기 때문에 육조의 누각에 이렇게 흐르는 어하의 버드나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멀리 지금의 종로 3가가 되겠죠. 종로 1가, 2가, 3가를 지나면 3가 쪽에 아주 높이 솟은 바로 경행방의 백탑이 보이게 됩니다. 자, 현재 탑동 연첩이라는 그림에 보면 아주 백탑이 뚜렷하게 솟구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행방의 백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행방은 어디에 있느냐? 자, 이게 청구도에 있는 그림인데 바로 여기 탑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탑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골이죠. 지금 탑골에 탑이 보이고, 그리고 오른쪽 지금의 종묘, 그러니까 종묘 조금 못 미쳐서 거기에 경행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봉상시 누대에서 오늘날 탑골공원을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대문 바깥에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탑골, 탑동이 예전에, 지금이야 유리관으로 이렇게 유리벽으로 이렇게 가렸지만 예전에는 유리벽이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 백탑이 뚜렷하게 보였던 거죠. 바로 그 그림이 요 탑동 연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대문 쪽 이렇게 멀리 보면 이게 이제 흥인지문인데, 흥인지문의 이 바깥쪽으로는 바로
연못이 있었습니다. 동지라는 연못이 있었고, 흥인지문이 좀 이렇게 지세가 낮기 때문에 지금 훈련원 쪽에 있는 모래 같은 것을 퍼다가 가산을 만들었습니다. 임시산을. 그래서 이 가산의 모습들이 멀리 보이는 거죠. 그리고 동쪽 연못이 이쪽에서 아지랑이가 이렇게 피어오르죠. 그래서 그것을 아지랑이 남자로서 람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조의 누각, 그다음에 어하 양류, 경향방의 백탑, 그다음에 동대문 바깥쪽에 아지랑의 기운들이 은은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요게 바로 3구의 제1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낙산일대입니다. 자, 동대문 흥인지문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바로 북쪽에 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게 되면 3구 2절인데 최 기자 낙산 일대 가장 기이한 것은 낙산 일대이다. 400송청 낙산은 숲이 우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산 등성이들이 보이겠죠. 그것이 바로 모래는 희고 소나무는 푸르다 이렇게 봤습니다. 400송청 그다음에 명미여화 명미라는 것은 밝고 아름다운 그래서 보통 고대에 서신을 쓸 때 봄날에 주로 이제 스승님이나 아시는 지인들한테 이제 서신을 보낼 때 제일 첫머리 구절이 춘광명미입니다. 중국어는 춘광밍메이라고 하는데 봄빛이 봄의 햇빛이 봄빛이 밝고 아름답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밝고 고운 모습이 그러니까 이 사백송청 푸른 것과 흰 것이 반짝반짝하니까 그것이 밝고 곱다고 봤던 거죠. 그것이 마치 그림과 같다. 그리고 그쪽에 작은 산 하나가 보이는데 낙산 뒤쪽으로 복유 일소산 작은 산 하나가 있는데 아두라는 것은 이제 까마귀입니다. 갈까마귀의 머리가 옅은 검은색 갈까마귀 머리에 옅은 검은색과 같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이니까 산 등성이 마치 갈까마귀 그러니까 까마귀 가운데 아주 검지 않은 까마귀가 갈까마귀거든요. 그래서 갈까마귀 머리에 옅은 검은색 같이 보인다. 그런데 낙산의 동쪽에서 솟아오른 거죠. 그러니까 낙산의 동쪽에서 이렇게 멀리 솟아오르니 이것이 혹시 구름 사이에 있는 양주의 어느 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게 바로 3구 2절의 내용입니다. 이걸 다시 하나씩 보면 바로 이게 이제 낙산입니다. 현재 여기 기록에는 타락산이라고 써 있죠. 이걸 줄여서 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도의 낙산 일대 아마 지금의 봉상시 동대에서 봤을 때는 이 낙산에 여기가 모래빛처럼 희고 소나무가 푸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낙산 자락이 끝나는 쪽에 바로 흥인문이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지역을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다. 가장 기이한 것은 낙산 일대이다. 이걸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낙산 일대에서 멀리 보니까 양주가 아닐까 해서 어디냐면 자, 여기 서울경자가 있죠. 서울경에서 바로 다음 그 마을이 양주가 됐습니다. 양주에서 조금 지나면 포천이 됩니다. 포천. 그렇죠? 양주 포천. 그리고 북쪽으로는 멀리 연천이 보이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적성 마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 양주에 작은 산이 아닐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김홍도에 보침 장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한양도성의 낙산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낙산 구간 건너편에 작은 산이 있는 거죠. 양주에. 그래서 어느 산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멀리 양주까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풍광을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이 3구 3절이 되겠는데 자, 이날 저녁에 나는 심취 몹시 취하였다. 그래서 수면, 잠잘면, 면허, 서여호, 그래서 여호라는 호를 가진 서씨,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여호는 서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상수 집에 바로 살구나무 꽃 아래에서 잠들었다. 자, 그윽하게 술을 하고 여기서 잠들고 있는 유독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면과 삼면에 살짝 걸쳐져 있습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자, 서여우는 누구냐? 여기 보면 서상수라고 해서 이 탑골 언저리에 살고 있었던 서화 골동품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진 감식가이고 박지원의 기록이나 소설 등에도 많이 출연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서화나 골동품을 감식했기 때문에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서상수가 아마 박지원이나 또는 박재가, 유독공, 이덕무 등과 어울리면서 술도 사주고 또 잔치집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데려가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여우는 누구냐? 예전에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탑골에서 부는 바람 해서 북학파들의 그 삶과 인물을 가지고 18세기 한양의 도읍을, 그러니까 한양의 풍경을 전시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박지원, 이덕무, 이서구, 탑동이라고 되어 있죠. 탑골원. 그리고 탑골원 바로 언저리에 보면 서상수의 집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상수 집과 이서구라든지 이덕무라든지 박지원 거의 다 북학파들이니까 이들이 여기 인사동 근처에 다 모여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 전시회에서는 관제라는 이렇게 집 모양을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관제는 바로 서상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8세기 여러 모습들을 탑골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전시회에서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제라는 집이 바로 서상수고 늘 아마 이곳에서 주로 만났지 않을까. 거기다가 관이라는 이름을 지은 걸 봐서는 감식하고 골동품 서화 등을 감정하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사람의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나 취미를 한자로 표현한 게 살필관자다. 그래서 관제 속에 서상수라는 사람의 직업이나 인물, 평능을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상수의 집에는 아마 살구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구나무는 보통 4월에 꽃을 피니까 이 시기적으로 3월 삼진날부터 해서 3, 4, 5일째니까 3일, 4일, 5일째니까 이때쯤 되면 아마 현재의 시간으로는 4월 초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살구나무가 꽃을 피겠죠. 이것은 지금 경복궁에 있는 그 경복궁에 가면 어디야 교태전을 지나서 후원 쪽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바로 그 어이들이 있는 곳이 있고 그 옆에 수라관이 있었죠. 그 수라관 그 사이에 바로 이 살구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양에는 이런 살구나무가 곳곳에 아마 피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상순의 집에 살구나무 꽃 아래서 자고 있는 우리 유독봉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구 1절, 2절, 3절이 이것으로 끝납니다. 아주 짧은 거지만 이 속에 유독공에 어울렸던 서상수가 등장함으로써 18세기 또 하나의 역사 인물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춘성 6기는 이렇게 4구, 5구, 6구 해가지고 2월 달까지 해서 짧게 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드리고요. 이제 2월 달까지 이것이 끝나면 3월부터는 고전학당의 이제 한양 풍경 제3차 교육 과목이 공식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3월 8일에 개강하는데 그때는 연암 박지원의 조카가 되는 능양 박종선의 경도 세시사를 하게 됩니다. 경도 세시사는 40수로 된 시인데 서울의 풍속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밤을 지키는 제석이라는 밤을 지키는 것까지 40개의 주제를 실언 사구로 해가지고 읊은 그래서 요 40수를 공부하게 되면 서울의 풍경 그러니까 우리가 경도
잡지라든지 열양세식이라든지 동국세식이와 같은 산문 형태가 아니라 시 형태로 해서 40개의 주제를 시간별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18세기 한양 풍경에 관심이 있고 또 고전에 고전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셨다가 3월 8일 개강할 때 참여하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계속해서 이 3차 교육 과목은 이렇게 강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경사라는 것은 중암 강희천 조선시대 최대의 반항어라고 불리고 서학을 믿었다 결국에는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그가 106수로 읊은 한양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재 전통놀이 TV에서 이 한경사에서 등장하는 전통놀이의 모습들을 있었던 역사 현장을 찾아가서 전통놀이 역사 현장 그래서 뭐 수표교, 해정교, 광통교 이런 지역에서 벌어졌던 그 전통놀이나 민속들이 시로 표현됐거든요. 그래서 한경사는 아마 2023년 후반기에 아마 경도 세시사와 경주 세시사가 끝나면 한경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시 전도시나 이런 것들도 지속해서 17세기, 18세기 한양을 읊은 시를 중심으로 하는 고전학당을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을 바라고 자 오늘 고전학당 춘성육이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